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제목 멋있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제 원래 강의는 5시간짜리거든요. 시간이 짧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수능 끝나고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잠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능 끝나고 난 언론 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딱 하는데 진짜 1년 동안 농담이 아니라 11월 달이었으니까 1년 동안 공부를 진짜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쫙 펴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야, 수능 끝났다고 이제 고3 올라가는 이제 예비 고3들 이제 수능 끝났다고 저 자식이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칭찬하라고 이렇게 쫙 뒤로 돌아서 갔죠. 지옥을 받지 뭐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답을 아세요? 왜 이러죠? 여기도 있을걸요. 여기도 있을걸요. 아름다운 인테그랄에 동그라미까지 친 이 녀석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시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저 인테그랄의 개수만큼 이 아이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오늘 같이 오자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뭐 하고 있게요? 아니길 바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입시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입시는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형에 대한 정보예요. 전형에 대한 정보는요,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가 있는 21세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전형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대학 떨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의대 증원 그런 거 없어요. 전형에 대해서 몰라서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 전형에 대한 정보는요,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3시간만 거기다 쏟아부으면 그 전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99.99%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0.001%는요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들만 되면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학생 학부모님들이 자꾸 저걸 찾아다녀요. 왜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하자면 두 번째 정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두 번째 정보 뭐게요? 내가 이놈에 대한 정보를 가지려면 이놈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일단 한 3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도 앉아서 그 얘기를 하려면 화가 나거든요. 본질을 잘 기억하십시오. 언론에서 막 입시에 대한 이야기, 의대에 대한 이야기, 막 무전공에 대한 이야기, 학생 난리가 났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엄청 난리가 날 만큼 내 아들 내 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본질은 입시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밑에 것 때문이지 위에 것 때문 절대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착각이 이루어질까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밑에 건 잘 모르겠거든. 밑에 건 잘 모르겠거든.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걸 공부해서 핑계거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본질로부터 도망갔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수능에 대한 이야기 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안고 간 다음에 제일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보여야 돼요.
뭘 준비하면 되지? 전형을 쳐다보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출발은 어디냐면 무조건 내 아들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형에 맞추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2025학년도 올해 수능은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은 48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전년도보다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늘어서 대략 한 4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보면 한 48만 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님들이 앞에 국어 듣고 수학 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지만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을 어디를 보내고 싶냐고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치, 약, 한수라고 이야기하는 의학계열 전체, 그리고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이 보내고 싶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대학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대를 가고 싶다? 의학계열을 가고 싶다? 1.6%예요. 스카이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3.9% 정도 됩니다. 거의 4% 정도 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다시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4%가 쉬울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체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수시 정시로 나누면 절반씩 까면 돼요. 수시로 간다라고 하면 2% 학생이 가는 거예요. 정시로 가는 것도 2% 정도의 학생이, 2%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학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2% 대학을 가고 싶고 2% 학과에 대학 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3이고 재수생이라면 나는 2%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지? 그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 다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요 열심히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략이냐고요. 그건 전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전략을 쓰시냐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6월 모의평가를 끝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재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표를 갖고 옵니다. 아직까지 성적표를 못 받았으니까 표정이 수긍하는 표정이 아니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 왜요? 3월 학평까지는 재학생들만 쳤거든요.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88,000명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시험을 친 학생은 그보다 좀 적겠지만 어쨌든 졸업생이 88,00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9월 모의평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10만이 넘는 졸업생이 들어와요. 작년에 9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재학생들은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재학생은 고3 동안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재수생이 들어오는 만큼 떨어지거든요. 100분위 평균을 보면 뚜렷한 하향세를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요. 그런 성적표를 받은 내 아들 내 딸한테 무슨 말 하세요? 그 말은 입시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실패하는 방법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고요. 대학의 본질은 대학은 개교 이래로 입시는 모든 진행되는 입시 가운데서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우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수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얘는
철저히 주관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 다르고 대학마다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학부모님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대학에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가 되죠.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학생 학부모 만나 상담을 하거든요. 어제도 경북 영주를 갔다 왔어요.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강의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울어요. 그렇게 힘들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실패하는 방법 쓰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 쓰고 있잖아요. 누가 뽑아요? 여러분, 누가 뽑아요? 대학이 뽑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걸 공부하는 학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어떤 학생도 그걸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직원을 뽑고 싶을까요? 생각이 있겠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죠. 대학은 본질적으로 4가지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내신, 논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는 4가지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인재 유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복잡한 거죠? 왜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은 딱 4가지의 유형만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물론 저기에 93% 학생이에요. 7%는 실기입니다. 빼고. 그러니까 평범한 93%의 학생은 4가지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 뭐가 복잡하냐고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단히 단순하게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학 1, 2, 3 수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대학을 선정하시고 그 12개 대학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사실 12개 대학까지도 필요 없어요. 3개 정도 대학을 공부하고 나면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이상한 것만 듣고 있거든. 맨날 어디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 학원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에 가서 결론이 뭐게요? 그래서 학원 다녀.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오면 승리해. 이길 거야. 그 얘기 들으러 왜 가세요?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좋은 대학을 간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왼쪽에 2가지는요. 수능과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객관식 능력을 키워주는, 객관식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교육에 널리 퍼져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 미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객관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아무리 거기 학원을 보내보세요. 되나? 제가 지난 10월에 고등학교 2학년 상담한 학생은요, 한 달 학원비가 450이었어요. 그 학생 내신이 5등급이었거든요. 567, 567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죠. 객관식 능력? 부모님이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학생이 안 하면 끝이에요. 저건 학생의 능력이라고요. 부모님이 절대 올려줄 수가 없다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학원이 이상한 것 같아. 이 과외 선생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라고요. 그놈. 그걸 이해를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분석을 했는데 대책이 어떻게 나와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대비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분석이 없으면
입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앞에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는 학부모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거든요. 왜요? 다 그 얘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랑 만나서 기적을 만드는 아이들이 제법 많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랑 만나면 핸드폰과 패드가 없어져요. 공부하는 놈이 그걸 갖고 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게요? 거짓말. 세계 8대 미스테리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딴짓하고 있는 거죠. 왼쪽은 그렇습니다. 오른쪽 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형별로 생각을 해보면 논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술은 안타깝게도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요. 전년도 입시에서 논술 최고 경쟁률은 660대 1, 인하대 의대 640대 1. 장난 아니죠? 쭉쭉쭉쭉쭉쭉쭉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게 7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마지막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고3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가 딱 두 가지가 남은 거거든요. 하나는 기말고사, 또 하나는 학생부. 대략 한 6,000자 정도 남았거든요. 고3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승부수를 보는 거예요. 기말고사. 되게 단순하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올해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 1학년 학생부 성적, 제가 이거 성적 까고 얘기하고 싶은데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1학년 성적 국어 4 내신, 국어 4, 수학 4, 영어 4, 4. 이놈이 맨날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맨날 돌아다니던 놈이거든요. 2학년 때 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내놔, 너의 영혼의 반쪽을 내놓으렴. 또 다른 반쪽도 내놔야지. 그리고 진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얘가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학과를 갔어요. 대학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경제학과를 갔어요. 자, 경제학과를 가는 그 학생한테 제가 2학년 끝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상위권 대학에 경제학과 내가 보내줄게. 미적분을 선택해. 경제학과예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 뭘 선택해야 돼요? 확률과 통계. 제가 그 학생한테 미적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질색을 했겠죠, 당연히. 선생님 전 이과생들과 선행도 뭐 이러면서 오만 구질구질한 변명을. 그래, 그럼 잘 가. 졸업할 때까지 상담은 없다. 일주일 뒤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12월 말이에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리고 이 학생이 미적분을 그날 처음 시작한 거예요. 3학년 내신 국어 1, 확률과 통계 1, 영어 1, 미적분 1. 서울대 경제학과. 질문. 서울대 교수들이 그 학생의 학생부를 봤어요? 1학년 때 4등급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걸 보는 대학 교수는 없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거의 80% 정도가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여기 앞에서 남학생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고3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뭐 하냐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이날 엄청 화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본부는 잠을 자는 거라서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은 잠자는 거라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그냥 깨우고 뒤로 가 뭐 이렇게. 요즘엔 뒤로 가 이러면 또 신고당하거든요. 그래도 성격이 조금 뭐 같아서 아무도 저를 건들질 않으니까 깨워서 뒤로 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날 제가 진짜 화를 많이 냈어요. 왜 화를 많이 냈냐면 전날 이 교실에 없었던 게 붙어 있었거든. 제가 빡칠까요? 안 빡칠까요? 엄청 빡쳤죠. 그래서 막 욕을 막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에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번, 제가 컨트롤하는 학생들이 조금 비율이 높은 정상적으로 보면 7%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자기를 바꿔요.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요. 스카이를 가고 싶어요. 4%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 학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 패턴을 바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나머지 93% 학생, 제가 지금까지 만난 93%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표를 높게 설정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표를 끌어내려요. 야, 너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내려와. 1학년 때 꿈? 쌤, 저는 의대를 갈 거예요. 2학년 때? 생명공학? 3학년 때? 선생님 대학만 보내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93%의 학생이요.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실패. 이건 뭐예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바꾸지 않는 거죠. 이러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에 1년 동안 성적 추이예요. 국어, 수학 100분위 평균이요. 왜?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3월 학평에서 6월 모평까지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요? 재수생들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8만 명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되게 단순하죠. 제 학생들은 아직 진흙탕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살이면서 아까처럼 잠자는 시간도 있고 핸드폰 하는 시간도 있고 영상을 보는 시간도 있고 아름다운 우리 오빠들 찾아가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아직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학습량이 별로 안 돼. 근데 반면에 졸업생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재수생이 되고 졸업생이 되고 N수생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 피눈물 흘려본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차이예요. 이건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공부량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비율을 살펴볼게요.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 10.9%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형이 전국 단위에 보면 45%거든요. 45%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11%밖에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왜 많이 안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내신이 다 좋은 아이들이에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1년에 고등학교에서 전국이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내신이 1.0인 학생은 몇 명쯤 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전년도 고대 의대에 전국에서 1.0 학생이 50명이 지원했어요. 내신 1.0이요. 그러니까 최소 50명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건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내신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높으면 뽑고 낮으면 떨어뜨리는 거.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A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
B 고등학교 시험 문제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A 고등학교의 갑 학생이랑 B 고등학교의 을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잘 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뽑아도 태클을 많이 걸어놔요. 수능 최저도 걸고 면접도 걸고, 그래서 내신을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요. 부모님들이 되게 심각한, 학생 여러분들이 대단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내신이 의미 있는 건 다른 고등학교와의 비교가 아니고요, 동고등학교에서의 비교만,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만 입시 전반이 제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N수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 2024 학번 학생들, 울산대 의대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졸업생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학계열 전체로 놓고 보면 정시로 들어간 의학계열 전체로 놓고 보면 85% 정도 나오거든요.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85%가 N수생.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보면 75%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정시로는요.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 전형별 인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학년도에 입시 트렌드의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위권 N수생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의대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원래 늘어나고 있었어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더 그 추세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원래 통합형 수능으로 바꾸면서 재수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35%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곤란한 수능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능 난이도는요, 어쨌든 6월 모의평가가 끝났잖아요. 엄청 어려웠다라고 하는 재학생들의 평가와 적당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졸업생들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건 매년 엇갈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의평가에 대한 이야기, 수능에 대한 평가는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집단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점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날 테고,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상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능으로 유입되는 학생들, 졸업생들의 공통점, 예를 들어서 20대 중후반 학생들이 막 늘어난다 이런 신문기사 보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수험생들이 늘어날 때 그들이 수능으로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수학 잘하는 학생들,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숫자도 많아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번 수능은 어떻다고요? 어려울 거예요. 전년도에 2024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강의 다니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4 수능 대박 어려울 걸요. 왜요? N수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니까요. 그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월 모의평가를 고민을 해보면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난도 조절을 하겠죠. 근데 그 결과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이 실제로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는 차후의 문제니까 빼더라도요,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학생과 쉽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학생, 누가 더 수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까요? 전략적 판단은 무조건 수능이 어렵다예요.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연결시켜서 의대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수능에서,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은 의대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조금 소수예요. 증원되는 이들 1,500명 수준이고
게다가 그게 조금 밀리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합격선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왜냐하면 의대는 순증의 개념이거든요. 1,500명이 그냥 확 늘어난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이 차츰차츰 밀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학과 성적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1,500명을 더 뽑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순증이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3들 N수생들한테 전체에 유리한 이야기거든요. 이전보다 1,500명을 더 풀이 늘어난 거니까 전체한테 유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무전공 전형이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제로섬이거든요. 다른 학과에서 빼서 인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5개 정도의 학과에서, 대학에서 이 무전공 전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전공 전형을 하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25%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이 무전공 전형으로 선발되는 거야. 문제는 이게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100명 중에 25명을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걸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학과에서 빼야 돼. 그러면 전체 학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성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라가겠죠. 전년도의 입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올해 입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게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의대에서의 순증 인원들이 주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쭉쭉쭉 빠져나가고 나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원학과의 모집 인원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부분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조금 확실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년도와 차이 나는 인원수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12개 대학을 다 한다, 그건 조금 무리. 세 개 대학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무전공 경쟁률과 합격선이 조금 상향될 수 있다. 그러나 상향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의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대 순증인원 1,500명 정도의 순증인원들이 계속 물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가 합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오셨으니까 팁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무전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형 1, 유형 2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유형 1은 뭐냐면 그냥 원래 대학에서 이런 그 무전공 전형을 조금씩 확대해 가던 추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전공이라고 부르는 게 무전공 1, 유형 1이에요. 무전공 유형 1은 자유전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몇몇 학과 빼고 나머지 아무 때나 고르는 거야. 그 자유전공이라고 불렀던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유형 2는 뭐냐면, 무전공의 유형 2는 우리가 성대에서 하던 계열 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열로 모집을 하고 그 계열 안에 학과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 둘 다 무전공이, 정확하게는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무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올라가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는 실제로는 무전공 전형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빠질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공계는 주로 컴퓨터 쪽으로 선호도가 지금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사회과학, 특히 그 중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을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길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길 가운데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내 장점이 뭔데?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지? 그 장점을 7월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지? 고3 학생들, 재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논술을 선택할 겁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내신이 안 됩니다, 학종이 안 됩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뭐 하냐면요, 전 논술로 갈 겁니다.
전 수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희 학교도 있거든요. 전 와가지고 엄청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 저 수능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게요? 화를 내야죠. 너 어제 잤잖아. 그러면 얘가 도망을 가요.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성공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시 전형에서 성공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몇 시간이 기준일까요? 정시 성공 전략의 1번은요. 하루 1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14시간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이에요. 15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졸업생들이 그만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장점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시킬 거냐?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부모로서 내가 그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되냐? 이거 고민하셔야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서 모의고사 내신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면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올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서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별 환산 등급이나 환산 점수나 가산점 방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로 과목에 받은 성적이 환산됐을 때 나한테 불리한 대학이 있고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한 대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다 계산해요?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어떤 대학은 내가 유리하고 어떤 대학은 불리하다라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또 계산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방식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들어가냐면 정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유형을 10% 이상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10.9%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4년 전에 10%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10.9%였어요. 원래는 6%대였거든요. 100명 중에 6명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했다고요. 근데 거의 2배가 됐잖아요. 2배가 되면서 대학이 뭐 하고 있냐요? 전부 다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대랑 동국대가 시작했거든요. 서류 30%, 20%, 30% 반영. 저 서류가 뭘까요? 학생부요. 주로 교과 세특이거든요. 정성적 평가를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첫 해에 해봤더니 고대라 동국대가 만족도가 엄청 높아. 대학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건대랑 경희대 합류. 올해부터 한양대 합류. 목적이 뭐예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 아니에요. 그건 공부 안 한 우수함이거든요. 그러면 탈락이죠.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 그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양대 겁니다. 한양대의 70% 컷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70% 컷입니다. 근데 올해 이게 조금 변수가 생긴 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성적 평가 10%가 들어가는데 한양대를 쓰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일반고에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거든요.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없는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10% 변수가 매우 크게 나타날 거예요. 몇 년 전에 한양대는 1.0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떨어졌거든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이 학생 탈락 이렇게 됐었거든요. 물론 추가 합격에 의해서 이렇게 충원해가지고 다 합격을 하긴 했으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변수들은 조금 커요. 다만 부모님들이랑 학생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저거 70% 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밀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 파이낸스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1.36이에요. 그럼 밑에 30%가 있잖아? 그러면 1.5쯤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기 엄청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30%가 있어도 저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올해 변수는 정성평가 10%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오늘 세종대학교니까 세종대학교도 한번 넣어봤어요.
세종대학교는 요 정도 성적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의 입결이 선명해요. 왜? 이건 정량적 평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량적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입결, 그래서 전년도의 입결만 확인하시면 곤란해요. 3년치 입결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3년치 입결은 지금 준비하실 때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년치 입결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서 쓸 때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문제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대체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을 쓸 때 6개의 카드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버해서 적는다고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반드시 2개는 안정권으로 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부모님들, 학생들이 지금 6월 모평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뭐라고 하게요? 전부 다? 고3들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수능 성적 올릴 거예요. 그게 전국에 30만 명이에요. 그게 전국에 30만 명이라고요. 쉽게 되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류의 반영에 대해서 타당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 요소 중에서 면접 중요합니다. 정말 면접 대비가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름다운 제자 가운데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좋은 대학을 꼭 보내고 싶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1단계를 통과했거든요. 3등급 가지고 고대 간호학과 1단계를 통과했어요. 멋있죠? 면접에 가서 10분 동안 울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면접이라니. 그래서 면접에 대한 적합성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정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아까 수학에 대한 이야기 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저기가 만점자 2점짜리 한 개 틀린 놈, 3점짜리 한 개 틀린 놈, 4점짜리 한 개 틀린 놈, 한 개 틀린 놈. 여기가 전부 다 수능에서 한 개 틀린 놈. 그럼 누적에서 보면요, 전년도 수능에서 보면 수학만 딱 놓고 보면요 600명, 500명, 800명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만점 받거나 한 개 틀린 학생이 대략 2,000명이죠. 근데 그 밑에 여기를 보면 여기랑 보면 2개 틀린 학생이 갑자기 4,000명 나오고, 2개 마지막 4점짜리 2개 틀린 놈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상위권 변별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국어요. 국어는 만점자가 이 전체의 숫자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기 2023년도 대수능이 조금 문제였죠.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틀리고 2문제 틀린 학생 4,000명. 다른 말로 수학 잘하는 놈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 그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뭐예요? 논술에서요. 똑같은 거예요. 논술 얘기해 볼까요? 인하대 의대 660대 1이에요. 그러면 인하대 논술 경쟁률 660대 1인데 논술 문제를 볼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학 문제거든요. 수학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첫날 경쟁률이 250대 1이었어. 그럼 두 번째 날 25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집어넣는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원서를 넣었을까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죠. 너 무슨 생각으로 둘째 날 25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넣은 거야? 그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선생님, 수학 나 그게 4,000명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 수능 표준 점수예요. 이 밑에 건 뭐냐면요, 재학생들 평균 27만 명, 28만 명의 재학생 평균. 위에 거는요 재수생 평균이요. 15만 재수생 평균이요. 표준 점수를 보니까 둘이 합치면 25점 정도 차이 나요. 대학으로 치면 엄청난 대학들이 그 사이에 끼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재학생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내가 지금 올릴 겁니다. 육모에서 3 나왔는데 수능 최저는 꼭 2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끝나고 놀아야 돼요.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거든.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중도 포기자. 전전년도에 스카이를 그만둔 학생 2,100명. 스카이를 그만둔 왜 그만둘까요 도대체? 아까 심주석 선생님이 하셨죠? 이과에서 문과를 넘어가서 철학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 도대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이건 아닌가 봐.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못내 그만두는 가장 결정적인, 이과 학생들의 비중이 80%가 넘거든요. 못내 그만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게요? 전년도 수능에서 실수했던 한두 문제예요. 지금은 수능이 한두 문제 실수하면 의대 못 가거든요. 그 실수한 문제 한두 문제가 계속 밤마다 꿈에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재학생과 재수생을 비교해 보면 공부하는 시간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해보세요. 재학생과 재수생 공부하는 시간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둘 다 24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별 차이가 안 난다고요. 왜? 학원 가고 인강 듣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6등급도 학원 가거든요. 인강 듣고 있거든. 10월달도 인강을 듣고 있어. 진짜 정말 답답한 거예요. 10월달에 인강 듣는 학생은 수능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저놈이에요. 뭐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요. 혼자 공부한 시간. 인강 듣고 수업 듣고 말고, 그건 심주석 쌤이 아까 얘기했던 학예 문제라고요. 더 많이 배웠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배운 걸, 우리 뇌가 배운 걸 다 남기면 큰일 나요. 뇌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각, 청각, 촉각으로 다 모든 들어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이야기요.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95% 정도를 그냥 자동 삭제해요. 그래야 뇌가 과부하가 안 걸리거든요. 열심히 들었어. 그럼 뇌가 어떻게 한다고요?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는 생존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뇌가. 근데 이놈은 열심히 듣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내가 알아서 삭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못하죠. 본질은 딱 하나예요. 혼자 공부한 시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학생 여러분들도 몇 명 있으니까. 강의를 1시간 들으면 복습을 2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그 1시간 공부한 걸 남겨둔다고요. 뇌에다가 남겨둬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생각하세요. 혼자 공부한 시간. 넘어갑시다.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 이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면 100의 노력을 하면 100의 성과가 나올 거고 100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의 공부, 우리의 성장, 우리의 발전, 우리의 내신, 우리의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은요 반드시 이렇게 냅니다. 왜냐하면 지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큼 노력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건 10, 20 나온다고요. 그 시간을 버텨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200만큼 쏟고 300만 원 쏟으면 지식의 양이 500만큼, 1000만큼 늘어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해요. 우린 조금 저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 봐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가 삶의 1순위에 있는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있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요,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는 저기 연세대 겁니다. 연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은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건국대가 공통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평가 요소라서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으세요, 부모님들. 뉴 검색창에다가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책장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공부해야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요. 공부 안 하면 7천자, 6천자, 7천자를 좀 이상하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A 학생과 B 학생 가운데서 어떤 학생이 괜찮은 학생처럼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A, B래요. 2.0이니까 2.0 대단하죠. 그런데 저 학생의 성적 추이 보라고요. A 학생은 1학년 때 3.8에서 3학년 때 1.5 고려대학교 유학종 합격. B 학생은요 1학년 1에서 3학년 3 유학종 탈락, 광탈. 자, 다시 물어볼까요? A 학생이 괜찮아 보이세요? B 학생이 괜찮아 보이세요? 왜 이상한 평균 갖고 자꾸 갖다 대냐고요. 그건 무식한 거라고요. 이 학생이 3학년 때 어떤 걸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학생부에 이런 게 적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학생부. 아무 의미 없죠. 대학 평가 교수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게 해요? 이렇게 해요.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탈락.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이 이렇게 적힌다고요. 공부 안 하니까. 뛰어납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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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왜 이런 거짓말 학생부에 자꾸 넣냐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으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서울대 간 학생의 학생부예요. 보세요. 위에 똑같죠? 가려져 있어요. 왜? 학교 활동은 똑같거든. 근데 밑에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개인의 이야기요. 내 아들, 내 딸의 혼자 이야기. 학생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개별성. 나의 이야기로만 채운다. 3학년이니까 6천자를 내 얘기로만 세우면 그 6천자짜리 설계도만 만들면 얼마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을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2학년 학생이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순을 갖고 궁금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대학 교수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학년 교과 세특 3과목에다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을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학생부가 교차 검증이 되죠? 그런 팩트가 돼요. 이게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학생은요.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학생이 한 거잖아. 전국에 한 명. 이 학생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합격하는 거죠. 이 학생 내신이 2.8이에요. 2.8의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 합격. 불가능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생명과학 연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학의 과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컴퓨터 과목이 중요할까요? 누가 어떻게 중요해요? 다 생명과학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정답은 몰라요. 왜 모르게 해요? 그 학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이 학생은 계산생물학을 꿈꾸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컴퓨터. 이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종에서는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계산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를 처음 보시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생명공학 공부 안 해봤거든요. 지금 생명과학에서 제일 뜨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학교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제공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교를 평가할 생각 없거든요. 뭘 평가해요? 그 개별 학생. 그래서 너 뭐 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성과, 구체적인 결과, 구체적인 성취, 나만의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계 전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특목고 자사가 다 빼고요. 서울시립대 합격한 학생들 보자고요. 저기 보니까 합격한 최종 2.2. 그런데 여기 최종 합격한 학생들 문 닫고 들어가나요? 일반고 5.1. 불가능하다고요? 당연히 가능해요. 왜? 학생부를 통해서 역량을 증명하는 게 포커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논술 실력,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대학마다 좀 다른데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수능 끝나고 논술 보러 못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는 애들까지 해서 한 절반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논술 경쟁률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이거는 거기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요. 아름다운 경쟁률이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660대 1, 630대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의학 계열이고요. 넘어가서요. 비의학 계열을 살펴보면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통적 최고 강자거든요. 283대 1이요. 의대가 아닌데도 저런 경쟁률이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 대비 전략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6월 학 모평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두 개는 반드시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팅하고 대학을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학이 공개한 자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출제한 사람들이 해설 강의도 해줘요. 대학에서. 논술 해설 강의 다 달려있거든요. 거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모범 답안을 따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인생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이런 인생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렇게 되죠. 전 저 끝에 목표 앞에서 넘어지는 아이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세우는 전략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을 되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라틴어 어원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돌멩이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모님은 지금 6월 모평이 끝난 이 시점에 자녀의 입시에 있어서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멋진 페트라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